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정신역동과 행동주의를 지나서 이번에는 인지발달 이론에 관련된 피아제와 콜버그 두 학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아제나 콜버그도 그 발달 단계를 또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발달 단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피아제는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강조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또 피아제가 얘기한 게 아동은 성인의 가르침이 없어도 그냥 이제 그 단계가 되면 발달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피아제가 받는 것이 그러면 이제 그런 학교 교육이나 이런 게 필요가 없다는 말이냐 이런 비판을 받기도 하고 또 문화적인 차이에 따라서 인지 발달이나 이제 학습의 부분들이 달라지는데 그런 부분들을 전혀 고려를 하지 않았다라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피아제는 인지 발달을 동화 또 이제 조절하는 이런 기제를 발휘를 해서 그 주변 환경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도식화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요. 피아제는 청소년기까지 인지 발달 단계를 제시를 합니다. 피아제의 발달 단계는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조작기 전 단계, 그리고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그래서 네 단계로 또 발달 단계를 구분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각 단계마다 사고의 어떤 수준이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위 단계는 이전 하위 단계를 기초로 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발달의 순서는 누구도 바꾸거나 뛰어넘을 수 없다. 반면에 어떤 성취 정도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피아제는 그 다음 장을 보시면 도덕성 발달 단계를 타율적인 도덕성과 자율적인 도덕성으로 이야기를 해요. 타율적인 도덕성은 전조작기까지 이제 타율적. 타율, 다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행동이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동생을 때렸어요. 근데 그 동생을 때린 것을 엄마가 모르면은 그거는 잘못한 행동이 아니고 동생을 때려서 동생이 울고 엄마한테 혼나면 잘못한 행동이고 이렇게 이제 느껴지는 것이 전조작기까지 타율적 도덕성에 해당을 합니다. 네, 구체적 조작기부터는 이제 자율적 도덕성이 발달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의 옳고 그름을 나 스스로 이제 판단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동기나 의도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어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 긍정적인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를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피아제에서 얘기한 주요 개념은 일단 도식, 동화, 조절 이런 이야기들을 하네요. 도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 또 사건에 대해서 전체적인 윤곽과 개념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봤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도식이에요. 근데 동화는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자극하고 다른 자극이 왔을 때 내가 알고 있던 도식에 그것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조절은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도식을 이제 바꾸어서 그것을 받아들일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형 균형은 이제 도식과 외부 사물이 균형을 이루는 상태. 평형화는 이제 균형 상태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을 평형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피아제는 이 인지 발달 단계를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도식을 점점 이제 확장해 나가는 과정, 그리고 새로운 자극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이 인지 발달 단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피아제의 인지 발달 단계는 첫 번째 이제 감각 운동기부터 시작을 해요. 40페이지에 보면 감각 운동기는 우리가 24개월까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감각을 통해서 사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환경들을 받아들이는 단계가 이 감각 운동기입니다. 감각 운동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 영속성을 발달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이제 있다라는 것을 발달을 시키는 것이 이 감각 운동기예요. 감각 운동기는 아래에 보면은 또 다시 세부적으로 6단계로 나누어 놓습니다. 이 피아제에서 인지 발달 4단계는 반드시 이제 구분하실 수 있어야 하고요. 밑에 세부 6단계는 매년 문제가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이제 외우기가 힘들다 하신 분들은 과감히 이제 버리고 다른 것에 집중을 하셔도 됩니다. 감각 운동기의 세부 6단계는 첫 번째는 이제 반사기. 출생에서부터 1개월 가장 이제 신생아기 때는 여러 반사를 통해서 자극들을 이제 받아들이게 돼요. 그 1차 순환 반응기 때는 순환 반응은 이제 자꾸 반복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신생아 때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제 주변에서 오는 반사 때문에 이제 막 kok사개 같은 걸로 다 꽁꽁 묶어 놓죠. 반사 자극을 보이지 않도록. 그러다가 이제 1개월 후 신생아기가 끝나고 나면은 손가락 빨기를 해봐요. 근데 너무 재밌어요. 그럼 자꾸 이제 빨려고 하고 그래서 막 쪽쪽이 같은 것도 이제 물려주고 하는 것. 그러다 이제 2차 순환 반응이 되면은 좀 더 이제 손에 자극이 생겨서 뭐 딸랑기 흔들기도 해보고 또 이제 나와 다른 사람이다 이런 것도 구별이 가능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도식 협응기로 들어가게 돼요. 도식 협응기는 이제 2가지를 이제 해볼 수 있는 거죠. 막 기어가가지고 뭐 이불을 들쳤더니 손수건을 들쳤더니 그 밑에 장난감이 있더라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는 시기. 그러다 이제 3차 순환 반응기는 뭔가 목표를 정해놓고 방법을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3차 순환 반응기는 이제 돌이 지나서 어느 정도 이제 혼자서 걸을 수 있는 시기가 되니까 여러 가지를 막 이제 노력을 해보는 거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러고 이제 18개월이 지나고 나면은 뭔가 이제 행동하기 전에 생각도 이제 해보고 하는 것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이제 감각 운동기 24개월이 지나면 전조잡기로 넘어오게 돼요. 그래서 전조잡기는 그 프로이트가 이야기한 이제 항문기부터 남근기까지가 전조잡기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전조잡기는 아직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아들을 이야기를 해요. 이때는 언어 발달이 이제 왕성한 시기죠. 그래서 말이 이제 점점 많아지고 이때는 상징놀이, 또 물활론, 물건에도 막 이제 이름도 갖다 붙이고 이제 친구처럼 지내고 또 자기 중심성이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좋아하니까 이 친구가 울면 이 친구한테 뽀로로를 갖다 주면 이 친구도 좋아하겠지. 울음을 그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단계가 전조잡기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비가역적인 사고를 해요. 그러니까 이 가역성을 얘기할 때 많이 얘기하는 것들이 우리가 뭐 이렇게 컵이 있고 또 이거를 이렇게 길게 세웠을 때 이것과 이것이 이제 이거 너무 올렸나요? 이것과 이것이 이제 동일한 물의 이제 수준인데 그냥 보고 아이들은 이쪽이 더 이제 키가 크니까 이게 더 좋은 걸 거야 라고 이제 느끼는 것들이 이 비가역적 사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쪽 컵으로 보이면은 이제 동일하다라는 것을 인식을 아직은 하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구체적 조작기, 이제 아동기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때부터 이 둘이 이제 동일하다라는 것을 뭔가 이제 알 수 있고 서열화, 분류화시키고 같은 것들끼리 묶어서 정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장난감 놀이 같은 것들을 하다가 전조잡기에 있는 아이들한테 정리해야지 하면은 그냥 다 같은 바구니에 이제 담죠. 그러다 이제 구체적 조작기에 있는 아이들한테 정리해야지 하면은 그래도 이제 뭐 자동차끼리, 뭐 공끼리 이렇게 좀 따로 분류해서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기. 그리고 이제 순서를 파악할 수 있는 시기. 그리고 탈중심화,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도 같이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이 구체적 조작기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자율적 도덕성이 발달을 하죠. 그리고 이제 형식적 조작기, 청소년기, 생식기로 오게 되면은 추상적인 사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하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추상적 사고, 조합적 사고, 가설 연역적 추리 이런 것들이 이 형식적 조작기에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콜버그는 도덕성에 따라서 그 발달 이론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도덕 발달도 개인의 인지 구조, 또 환경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도덕적 판단에도 위계의 순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도덕 발달 단계에 따라서 인지 수준이 이제 점점점 높아진다. 도덕 발달도 동일한 발달 단계의 순서를 거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콜버그가 다른 점은 프로이트나 에릭슨이나 피아제는 모두 다 이제 마지막 끝나는 단계까지 동일하게 발달을 한다고 봤는데 이 콜버그는 모두가 이 도덕성 발달 단계에서 6단계까지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마다 도달하는 그런 최종 도덕 발달 단계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콜버그가 비판을 받는 것이 이제 남성 위주로 이제 남성의 도덕 발달 수준이 여성보다 더 높다. 또 도덕 발달에는 개인차가 크다라는 입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콜버그는 이제 그 연구한 지역에 문화적으로 편향되어 있다 보니까 모든 이제 나라나 문화에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비판들을 갖고 있어요. 콜버그의 이 도덕성 발달 단계는 전인습, 그리고 인습 수준, 후인습 수준 이렇게 세 수준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2가지 단계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인습 수준에서 가장 첫 번째는 이제 타율적 도덕성이에요. 처벌받은 행동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1단계에서는 처벌이 이제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혼이 나느냐, 혼이 나지 않느냐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2단계의 이 전인습 수준은 도덕적인 어떤 상대주의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나한테 이득이 오면은 그것은 이제 좋은 행동, 이득이 오지 않으면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 도구적 도덕성, 욕구 충족 수단의 도덕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행동을 했더니 엄마한테 칭찬을 받거나 또는 선생님이 사탕을 주거나 하면은 이 행동은 이제 좋은 행동, 앞으로도 계속할 행동이 되는데 내가 어떠한 행동을 했는데 아무도 나한테 이런 피드백을 안 줘요. 그러면 이 행동은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다 이제 인습 수준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전인습 수준까지는 아직 이 타율적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조잡기까지가 전인습적인 수준입니다. 그러다 이제 인습 수준으로 오면은 구체적 조작기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인습 수준의 첫 번째는 이제 착한 아이를 지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의도를 갖는 거죠.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인정을 받겠구나, 칭찬을 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나의 행동에 대해서 좋다고 좋은 평가를 내려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때 그러한 행동이 옳은 행동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수준이 이 3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4번째 단계는 어떤 사회의 질서, 법을 준수하는 단계예요. 사회 규범들을 준수를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콜버그가 이야기한 것은 이 4단계까지만 이제 그 모든 시민들이 도덕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사회는 이제 안전하게 기능할 수 있는 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단계와 6단계는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5단계는 사회 계약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4단계에서는 사회 질서, 법, 규범 이런 것들을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5단계의 사회계약 부분은 법도 결국 우리들의 약속이다. 그리고 법도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바뀐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런 상황을 보면서 판단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악법도 법이다라고 따라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단계는 4단계. 근데 이 법이 뭔가 자유, 존엄 이런 것처럼 이제 우선시되는 가치를 고려해서 법을 지키는 것이 옳은가 아닌가를 이제 고민해보고 행동을 하는 것은 5단계로 갑니다. 그러다 이제 6단계로 가면은 이제 보편적인 도덕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해서 판단을 하는 법을 초월한 윤리적인 원칙, 신념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단계가 6단계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인지 발달은 피아제와 콜버그가 얘기를 했고요. 다음 인본주의 이론, 이제 마지막 학자들이 나옵니다. 인본주의 이론에서는 메슬로우와 로저스 두 학자가 이 인본주의 이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인본주의 이론은 말 그대로 이제 사람 자체를 중심으로 보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 인본주의 이론의 인간관은 그 인간을 이제 자유롭고 자율적인 존재로 보는 것, 그리고 창조성을 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이제 성장하려는 동기를 가지고 있고 인간은 누구나 선하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우리가 했던 정신역동 이론이나 행동주의 이론을 이제 부정하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메슬로우 이론은 특히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에서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무엇인가 파악할 때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메슬로우나 로저스도 마찬가지로 이런 그 생애 주기 단계에 따른 분류는 따로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이제 획일성으로 인해서 개인차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 또 사회의 가치에 따라서 욕구 순서가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간과했다라는 비판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장에 보면 우리가 많이 봤던 그림이 있죠. 그래서 메슬로우는 이 피라미드에서 욕구를 5단계로 나누어 놓습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욕구가 가장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되는 욕구가 생리적인 욕구죠. 그리고 그 위가 이제 인간, 안전의 욕구, 또 사랑과 소속의 욕구, 존경, 자기 실현의 욕구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욕구 중에서 존경의 욕구까지를 기본적인 욕구라고 보고 그 위에 자기 실현의 욕구를 성장 욕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생리적인 욕구나 안전에 대한 욕구나 뭐 어디에 소속이 되고 싶어 하거나 존경받고 싶어 하거나 하는 것은 누구나 이제 기본적으로 느끼는 욕구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자기 실현을 하는 부분은 이런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된 후에 더 내가 이제 성장을 향해서 나아가고 싶다 하면서 느끼는 욕구입니다. 이 5개의 욕구에서는 각각의 욕구에 어떠한 것들이 이제 예시로 들어가는지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생리적인 욕구는 음식, 또 수면, 성욕 이런 거, 안전에 대한 욕구는 보호, 의존, 질서, 사랑과 소속의 욕구는 친분, 우정, 소속의 욕구, 또 자존의 욕구, 존경, 능력, 신뢰감. 그러다 이제 자기 실현의 욕구로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생리적인 욕구는 우리가 이제 처음에 취업을 할 때, 그러니까 취업을 할 때도 이제 여러 가지 욕구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나의 생활에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서 취업을 하죠. 그게 이제 가장 밑에 있는 생리적인 욕구. 그러다 이제 생리적인 욕구를 충족할 만큼 이제 돈을 벌게 되면 그 나머지 돈에 대해서 이제 막 보험도 가입을 하고 이제 안전을 위해서 또 그 돈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더 위의 욕구인
사랑, 소속감도 이제 느끼고 싶어 하고 또 회사에서 뭔가 존경을 받고자 하는 욕구들을 갖게 돼요. 그리고 이런 존경에 대한 욕구는 자존감, 그러니까 나가 나 스스로를 존중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나를 이제 존중해 주는 것, 두 가지 욕구가 다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욕구 위계의 특징은 일단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제 위계가 정해져 있고 이게 꼭 순서대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이제 소속감을 느꼈는데 우리 회사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래서 실직자가 됩니다. 그럼 다시 생리적인 욕구로 내려올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위계 서열이 낮은 하위 욕구일수록 더 이제 강도가 강한 거죠. 그러니까 생존에 꼭 이제 필요한 동기, 가장 강력한 동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욕구가 어느 정도 만족이 되어야지 더 위로 올라간다라는 것. 그 밑에 나와 있는 기출 문제를 한번 보면 각각의 욕구 단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래서 그 짝지어진 것들이 맞느냐 틀리느냐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보기가 나오는 것도 하나씩 잘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5개 중에 4개는 맞는 건데 하나만 다른 것을 갖다가 끼워놓고 문제를 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살펴보면은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에서 친분, 우정, 소속의 욕구죠. 존경의 욕구는 4번 자존감의 욕구 안에 포함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매슬로우는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하고 마지막에 이제 기본 욕구가 충족이 된 다음에 성장 욕구로 자기 실현을 이제 하고자 하죠. 그래서 자기 실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기 실현자는 자기 실현 욕구를 충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실현자의 특징들이 이렇게 쭉 나와져 있는데 이것을 이제 다 외우시는 것은 힘드실 거예요. 그냥 이제 좋은 말이 나오면은 다 이 자기 실현자의 특징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기출 문제도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아 실현자, 자기 실현자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그래서 관대하다, 타인을 수용한다, 개방적이고 솔직하고 자연스럽고 자율적이고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과 주변 환경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지각한다. 이것이 모두 다 이제 자아 실현자의 특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매슬로우에서도 자아 실현자의 특성을 묻는 문제보다는 이 욕구의 위계 순위를 묻는 문제가 더 자주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이제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자아 실현자는 이제 굳이 이렇게 그 특성들을 하나하나 외워야지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 학자 로저스와 관련된 이론이에요. 이 로저스도 이제 인간을 중심으로 봤죠. 그래서 사람은 성장 지향적이다.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환경 자극이 없더라도 스스로 이제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를 기본으로 가지고 있다. 인간은 선하다. 능력이 있다. 자기 이해, 자아 실현을 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기본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로저스가 특히 강조한 것은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그 클라이언트가 무엇을 느끼는지, 어떻게 지각하는지, 지금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로저스의 현상학 이론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여러 이론들보다 특히 더 클라이언트의 의견을 많이 들어주어야 한다라는 관점을 이 로저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저스의 이런 주요 개념들을 보면 이제 유기체적인 평가 과정, 어떤 경험에 대해서 자기 실현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를 평가를 나 스스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주관적인 경험의 세계,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다른 누구가 아닌 클라이언트 자신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이것이 중요하다. 그게 바로 현상학적인 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와 경험의 불일치, 또 가치의 조건, 어떤 경험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 또 가장 중요한 얘기가 무조건적인 긍정적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는 것. 그러니까 이 로저스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들은 누구나 이제 그 생활을 하면서 성장 과정에서 무조건적인 긍정적 관심을 받았던 사람은 스스로 이제 이런 잠재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전제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앞에 생애 주기들을 봤을 때 무조건적인 긍정적 관심은 언제 처음 받아야 할까요? 무조건적인 긍정적 관심은. 그죠? 태어나자마자 구강기 때 신뢰 대 불신. 이때 그 신뢰감, 무조건적인 긍정적 관심, 내가 무엇을 해도 나는 사랑을 받고 있다. 이것을 이제 느낄 수 있어야 해요. 근데 그것을 이제 느끼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성장하는 과정, 생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경험할 수 있는데 이런 무조건적인 긍정적 관심을 그 성장 과정에서 한 번이라도, 그러니까 어릴 때 받지 못했으면은 학창 시절에 선생님으로부터 혹은 이제 뭐 청년이 되어서 연인으로부터 또 그렇지 못하면 사회복지사로부터 이런 무조건적인 긍정적 관심을 경험한 클라이언트는 스스로 이제 본인이 이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가치도 평가를 할 수 있고 나의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 바로 이 로저스의 관점입니다. 앞에서 이 매슬로우는 자기 실현자, 자아 실현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로저스는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잠재력을 실현하면서 자기 자신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을 이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로저스가 사회복지 실천에 미친 영향은 감정이입, 공감, 경청해 주어야 하고 진실성, 자기 결정권 존중,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 지금 여기, 또 클라이언트의 주관적 경험에 대한 존중과 존경과 같은 여러 가지 그 사회복지 상담에서 이제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이 이 로저스에서 가져오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4, 5, 6, 7, 11명의 학자들에 대해서 이제 후루룩 살펴보았는데요. 이 학자들과 관련해서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것은 각각의 학자들이 어떤 이론을 이야기했는지를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하고요. 그래야지만 이제 좀 학자들이 섞여서 나올 때 그 이론에 맞는 것으로 이제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자들 중에서 이렇게 그 생애 주기들을 이제 발달 단계를 나눠놓은 학자들은 좀 같이 써보는 거죠. 그래서 감각 운동기는 프로이트의 구강기, 에릭슨이 이야기한 신뢰 대 불신에 해당을 한다라는 것들을 이제 좀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 또 융이 이야기한 뭐 아니마, 아니무스, 콤플렉스, 원형 이런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한 개념들에 대해서 이제 그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가장 좋고요. 그렇게까지 못하더라도 아니마가 융이 얘기했다라는 것 정도까지는 이제 기억을 해주셔야지만 이 앞에 나온 학자들의 문제들을 푸실 수가 있을 거예요. 주로 이제 나오는 게 프로이트에서는 그 생애 주기별로 나오던가 아니면은 뭐 방어 기제 되게 자주 나오고요. 프로이트는 융은 그런 개념 정의들, 그리고 아들러는 생활 양식, 또 에릭슨은 이제 발달 단계, 심리 사회적 위기를 구분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스키너에서는 아까 보여드렸던 뭐 정적 강화, 부적 강화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지, 그리고 반두라에서 대리학습 모델링의 그런 개념들을 이해하고 있는지, 또 삐아제에서는 이런 발달 단계, 또 콜버그의 발달 단계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들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또 간혹 나오는 것들은 이런 학자들이 사회복지 실천에 미친 영향을 물어보는 문제도 나오고요. 또 비판을 왜 받는지, 무엇 때문에 비판을 받는지. 그러니까 콜버그는 뭐 남성 위주로만 연구를 했다. 뭐 남성이 더 우월하다고 했다. 또 이제 전 그 문화에 뭐 적용을 하기 어렵다. 이런 어떤 점에서 비판을 받는지 묻는 문제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제 각각의 학자들이 이 이론이랑 맞는지 연결을 하고 그것들을 이제 물어보는 문제들도 나오게 돼요. 이러한 개념들을 이제 이해를 해 주시면 요 학자들에 대한 내용만 해도 보통 매 시험마다 적어도 10문제, 많게는 이제 15문제까지 이 인행사에서 출제가 되어집니다. 그럼 이제 학자들을 지나와서 생태체계적 관점을 보도록 할게요. 생태체계 관점. 생태체계 관점은 이 생태학과 체계, 이론이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관점입니다. 생태체계 관점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환경 속에 인간을 봐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인간 행동을 볼 때는 사회 환경을 같이 봐야 한다라는 관점을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를 볼 때 앞에 여러 학자들은 개인만 보거나 환경만 보거나 이렇게 따로따로 봤는데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둘이 같이 그 안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해서 살고 있느냐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는 부분들의 단순한 합의 이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집단이 10명이 모였을 때는 1+1+1+1에서 10이 아니라 더 20, 100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우리의 환경은 같이 이제 여기 이제 모여 계신 분들도 하나의 집단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한 부분의 변화, 어떤 선생님의 행동이 다른 선생님들한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직선적,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순환적, 서로 이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그 순환적인 인과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태체계 관점이 사회복지 실천에 유용한 점은 전체 체계를 고려해서 문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태체계 관점은 우리가 클라이언트를 중심으로 해서 미시체계, 중간체계, 거시체계를 보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미시체계, 중간체계, 거시체계 같이 살펴보기도 하고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미시체계에서도 노력하지만 중간체계, 거시체계에서도 같이 노력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각의 체계들로부터 여러 자원도 끌어다 쓰고 정보 획득도 가능하도록 합니다. 또 생태체계 관점은 개인, 집단, 지역, 사회 모두한테 이제 적용이 가능하다. 그 생태체계 관점을 이제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 그 생태도라는 사정 도구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네모박스로 해서 각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에 미친 영향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의 문제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어린 시절 과거 경험을 중요시했고 행동주의 이론은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다. 또 매슬로우는 욕구 사정의 중요성, 로저스는 경청과 수용, 자기결정권, 생태체계 이론은 환경 속의 인간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의 이제 주요 개념들이에요. 이 생태체계 관점에서 주요 개념들은 일단 체계가 있죠. 그리고 체계와 체계 사이에 경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계가 개방적이냐 폐쇄적이냐에 따라서 개방체계와 폐쇄체계로 또 나눌 수가 있어요. 체계라고 하는 것은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작용하는 부분들로 구성된 전체를 체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체계는 가족도 하나의 체계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일을 기관이 체계가 될 수도 있고, 또 그 기관 안에서도 여러 팀이 또 이제 체계가 될 수도 있어요. 그 경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체계와 다른 체계, 외부 환경을 구분하는 일종의 테두리를 경계라고 합니다. 근데 경계는 보통 눈에 보이지 않죠. 이런 사회 체계들 같은 경우에. 개방 체계에서는 환경과 역동적으로 연결돼서 상호작용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유연한 경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 개방 체계에서 같이 기억을 할 것은 항상성. 그러니까 외부에서 무언가가 투입이 되었을 때 우리 체계가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틀을 이제 깨지 않으려는 그런 항상성을 보이고, 또 이제 안정 상태를 갖도록 하고, 또 네겐트로피를 이야기를 합니다. 폐쇄 체계는 외부하고 서로 이제 정보 교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고립된 체계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균형과 엔트로피가 이 폐쇄 체계에 따라오는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들을 같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개념들을 이제 구분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들이 되게 자주 나오고 있어요. 그 용어들을 보면은 다 이제 비슷비슷한 용어들이어서 이제 이게 어디에 해당을 하는지를 좀 구분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복잡한 개념은 혼론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혼론이라는 개념은 어떤 체계가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전체성도 동시에 가지기 때문에 그 체계를 볼 때 그들을 둘러싼 큰 체계의 특성들이 발견이 되기도 하고, 작은 체계들이 큰 체계에 동화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현상을 혼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혼론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복지관이 있습니다. 네, 이 복지관이 영락복지관이다 라고 하면은 이 영락복지관이라고 하는 체계는 그 아래에 있는 영락복지관 안에 팀으로 볼 때는 더 상위 체계죠. 근데 영락복지관도 있고 순복음복지관도 있고 아라복지관도 있고 이런 복지관들이 모여있는 사회복지관 협회가 있죠. 그러니까 이 협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영락복지관은 하위 체계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체계로서 기능을 할 때 내가 더 상위 체계가 될 수도 있고, 나의 위에 있는 상위 체계에 속한 하나의 이제 하위 체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개념이 이 혼론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부분성과 전체성을 동시에 그 체계는 가지고 있어요. 그 수직적인 상호작용은 체계 외부와 이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에요. 개방 체계에서는 수직적 상호작용이 같이 일어나지만 폐쇄 체계에서는 수평적 상호작용, 그러니까 바깥 말고 우리 체계 안에서만 여러 가지 상호작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엔트로피와 네겐트로피 개념도 자주 나오는데요. 엔트로피 개념은 폐쇄 체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질서, 혼란, 에너지가 감소하고 소멸의 상태로 가는 것을 엔트로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네겐트로피는 이제 엔트로피의 반대말이죠. 그래서 개방 체계에서 나타나고 유용하지 않은 에너지가 감소를 하는 것이에요. 그 시너지는 유용한 에너지가 더 증가를 하는 것을 시너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균형은 이제 환경과의 수평적 상호작용을 선호해서 고정된 기존 구조를 유지하려는 경향입니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새로 계속 에너지를 투입받아서 변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현상을 유지하려는 속성을 균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항상성은 이런 균형을 이제 위협받았을 때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어떤 에너지가 들어왔을 때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균형을 회복해서 안정적인 균형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경향을 항상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안정 상태는 내가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했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 새로운 환경에 맞추어서 우리 체계를 좀 이제 변화를 시켜 나가는 것이 이제 안정 상태로 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개념이 동등 종결성과 다중 종결성 혹은 이제 동귀결성, 다귀결성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동등 종결성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수단이나 경로를 쓰더라도 결과가 이제 다 똑같을 수 있다라는 것이 동등 종결성입니다. 근데 반면에 다중 종결성, 다귀결성은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 효과는 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이 다중 종결성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호혜성이라고 하는 것은 체계 중에 일부가 변화하면 다른 부분도 또 변화를 한다라는 것. 또 이 밖에도 투입, 전환, 산출, 환류, 피드백 이런 개념들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투입은 체계 외부에서 체계 안으로 에너지를 들여가는 거죠. 그리고 전환은 체계 안에서 그 에너지를 변화시켜가는 것. 그리고 산출은 밖으로 보여지는 결과. 그러니까 우리가 복지관에 예산을 받죠. 이건 투입이죠. 그리고 전환은 그 예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산출은 사업을 통한 어떤 효과성, 효율성 이런 것들이 이제 밖으로 보여지죠.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환류가 나타나요. 그래서 내년에 그 사업을 계속 지원을 해줄지, 내년에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을 중지를 할지, 아니면 예산을 주고서 다른 사업을 하라고 할지 결정이 되는 것이 환류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생태체계 이론에서도 좀 여러 가지 개념들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여러 가지 개념들은 여기 이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도 문제가 나오고 사회복지 실천론에도 또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들을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시면은 양쪽에서 그래도 몇 문제는 더 이제 맞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태학 이론이 같이 들어가죠. 그래서 생태학 이론은 환경과의 상호작용들을 이제 봅니다. 그래서 환경에 적응을 잘 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내가 이 환경에 적응을 하지 못하면은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관점이 이 생태학 이론에서 가져온 관점이에요. 그래서 주요 개념이 적합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환경에 내가 적합한가 혹은 내가 생활하는데 그 환경이 적합한가 하는 적합성이죠. 그래서 적응성, 유능성, 상호 교류 또 스트레스는 누구나 다 이제 동일하게 받는데 그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방안이 각각 이제 다르게 되고 그러한 스트레스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적합성이 좋다 나쁘다가 또 결정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브롬펜 브레너라는 학자가 이 생태체계 관점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얘기를 할 때 제가 위에 막 낙서를 해버려서 클라이언트 체계에 가장 가까이 있는 이 동그라미가 미시체계이죠. 미시체계는 가족, 친구, 학교들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체계, 외체계, 그리고 마지막에 거시체계로 갈 수가 있어요. 중간체계는 미시체계들끼리 서로 이제 상호작용하면서 나타난 체계가 중간체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체계가 또 있어요. 이 외체계는 클라이언트한테 직접적인 영향은 주질 않아요. 하지만 이 미시체계에 속한 나의 가족들이 있죠. 근데 청소년인 경우에 부모님이 다니는 회사가 이제 외체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바로 다이렉트로 직접적인 영향은 주지 않지만 어떤 외체계가 바뀌게 되면은 클라이언트한테 간접적으로 또 이제 영향이 올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외체계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시체계는 이제 가장 광범위한 국가, 사회 제도, 정책, 경제, 문화, 법 이런 것들이 이제 거시체계로 갈 수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체계들도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런 체계들을 이제 또 가족, 집단, 조직, 지역사회, 가상공간, 문화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나온 것이 가족이죠. 가족은 요 미시체계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가족은 가장 1차적으로 영향을 미치죠. 처음 태어나자마자 이제 구강기 때부터 어머니 또 부모와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영향을 받는지가 개인의 성격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가족 내의 이런 구조적인 변화는 성격 발달뿐 아니라 개인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가족하고 외부 체계 간의 경계에 따라서 개방형 가족 체계인지 폐쇄형 가족 체계인지를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방형 가족 체계는 그냥 이제 지역 사회와 교류가 활발한 가족들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폐쇄형 가족 체계는 투입과 산출이 거의 없고 그냥 우리 가족끼리만 이제 선을 견고하게 하는 가족 체계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가족 체계 안에서 이런 엔트로피 상태가 계속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점점 소멸되어져 가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 가족 안에 뭔가 문제가 있거나 우리 가족에서 도움이 필요한 게 있다라고 할 때 개방형 가족 체계는 다른 데에 가서 이제 도움을 막 요청을 하겠죠. 그리고 문제를 해결을 하고 외부에서 여러 가지 에너지, 자원들, 서비스도 이용하고 하는데 폐쇄형 가족 체계는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족 내에서만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더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고 소멸되는 상태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런 개방형 가족 체계, 폐쇄형 가족 체계만 나오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들도 뒤에 이제 실천론, 실천 기술론에 가면은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또 이제 마찬가지로 집단이 나와요. 집단은 일단 목적에 따라서 치료 집단, 과업 집단, 자조 집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치료 집단은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하는 집단이에요. 그리고 과업 집단은 사회복지사들이 이제 구성하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는 그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치료 집단 안에도 그 집단의 특성에 따라서 지지, 교육, 성장, 치유, 사회화 집단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치료 집단은 클라이언트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슷한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들끼리 모아놓고 집단으로 개입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지 집단은 어떤 삶의 위기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지지를 해주고 교육 집단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것처럼 지식, 정보를 이제 전달을 해주는 거죠. 그 성장 집단은 어떤 능력, 자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치료 집단, 치유 집단은 정말 뭐 알코올 문제에 대해서 혹은 뭐 폭력 가해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 또 사회화 집단은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술, 기능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의 유형에 따라서 집단 구성원의 숫자들도 이제 바뀌어지게 되겠죠. 교육 집단은 좀 대규모로 할 수 있는데 치료 집단은 소규모로 해야지 그 안에서 역동이 더 잘 나타날 수가 있어요. 과업 집단은 사회복지사들이 이제 모여서 조직 내에 당면한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만드는 집단들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TF팀 같은 것들을 이제 많이 꾸려가지고 하는 것을 과업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조 집단은 지지 집단에서 좀 이제 확장돼서 나온 개념입니다. 그래서 꼭 지지 집단이 아니더라도 그 치료 집단 안에 있는 뭐 성장 집단이나 치료 집단, 사회화 집단들 모두 이제 사회복지사의 개입이 끝나고 집단이 그냥
흩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들이 이제 모여서 나와서 자조 집단을 이제 형성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사회복지사의 개입이 덜해도 서로 이제 모임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조 집단에 해당을 합니다. 그 집단의 유형을 집단 구성의 동기에 따라서 자연 집단과 이제 형성 집단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 집단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나게 된 집단들이 자연 집단이죠. 그래서 밑에 보면은 1차 집단하고도 동일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혈연, 지연 이런 걸로 이제 자연 발생적으로, 그러니까 너네끼리 친하게 지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집단이 아니라 학교 가서 처음 앞뒤에 앉아서 친해진 친구, 또는 이제 태어날 때부터 우리 언니, 오빠, 형 이런 것들이 이 자연 집단 1차 집단 안에 소속이 되어집니다. 근데 형성 집단은 아까 위에 있는 집단의 유형처럼 우리가 뭔가 목적을 가지고 집단 구성원들을 불러 모아서 만든 집단을 형성 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2차 집단에도 속하게 됩니다.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계약을 통해서 만들어진 집단을 2차 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문화까지 하고 하실게요.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조직, 지역사회, 가상공간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조직 체계는 어떤 공식적인 상하 관계가 있는 체계를 조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역사회 체계는 주로 이제 지리적 위치에 기반을 둬서 제주시, 서귀포시, 화북동, 삼양동 이렇게 이제 나누는 것을 지역사회 체계로 봅니다. 저 지역사회의 기능은 생산, 분배, 소비, 사회화, 사회통제 이러한 기능들을 지역사회 내에서 하기를 요청을 받고 있죠. 그리고 요즘은 가상공간에서 지역사회 어떤 공동체가 또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특히 이제 막 코로나도 겪고 AI가 발달하고 4차 산업혁명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내가 같이 살고 있는 그 지역뿐 아니라 그러니까 사이버 세계에서 만난 여러 사람들과도 이제 관계를 맺고 서로 이제 상호 교류를 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가상 공간도 공동사회와 이익사회를 모두 포괄하는 그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를 이야기를 해요. 이 문화는 가장 밖에 있는 거시체계가 문화에 해당을 합니다. 근데 같은 문화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화에 있는 사람들하고 뭔가 대비되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문화는 아까 융이 얘기했던 집단 무의식, 원형을 공유하고 있는 그런 집단 안의 문화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성원 간에 공유되는 생활 양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문화를 통해서 이제 서로 그 사회 안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학습해 나가는 과정들을 가지고 있고, 동일한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은 유사한 특성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 문화는 자연 환경보다는 인간의 어떤 정신 활동,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자라고 이제 합의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또 세대 간에 계속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화, 또 시대적인 상황마다 문화는 계속 바뀌어 가긴 하지만 그래도 같은 이런 공통적인 문화 형태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화의 기능도 아까 지역사회에 나왔던 기능처럼 욕구를 충족하거나 사회화, 사회통제 이런 기능들을 하게 돼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읽어보시면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이 문화에서 또 종종 나오는 것이 이 물질 문화와 비물질 문화를 구분을 할 수 있느냐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비물질 문화도 규범 문화와 관념 문화로 구분돼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물질 문화는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집, 그릇, 음식 이런 것들, 혹은 이제 문화재 이런 것들이 물질 문화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규범 문화는 주로 이제 법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관념 문화는 어떤 신화, 사상, 전설, 미신 이런 것들이
관념 문화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규범 문화는 그래도 법이나 관습이어서 좀 지역사회의 범위가 넓어질 수가 있는데요. 관념 문화는 이제 그 지역사회 지리적인 특성에 따라서 서로 공유하는 부분들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 문화에서 주로 나오는 것이 앞에서 얘기한 그 물질 문화, 비물질 문화를 구분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과 이 베리가 이야기한 문화 적응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주류 사회가 있고 모국의 문화적 가치. 그러니까 이 문화적인 이 적응 유형은 주로 우리가 다문화를 얘기를 하면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국에 살게 되면은 한국인들의 문화가 주류 사회의 문화죠. 근데 결혼 이주 여성들이라던가 외국인 노동자들은 그들이 원래 이제 본국에서 지향하던 문화가 있어요. 근데 이 문화를 한국의 문화와 어떻게 이렇게 결합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4가지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먼저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주류 사회와의 관계도 잘 유지하면서 나의 원래 정체성, 나의 모국의 문화도 가지고 가는 것을 통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동화의 경우에는 나의 모국의 문화적 가치는 이제 사라지고 그냥 주류 사회로 들어가서 이제 한국에서 원하는, 그러니까 요구하는 문화 속으로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분리는 모국과의 강한 연대를 유지를 하지만 한국의 문화에 이제 들어가지 않은 상태를 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둘 다 유지하지 않는, 주류 사회에도 못 들어가고 또 모국의 문화적 가치도 계속 이제 고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주변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4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들도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는 좀 쉬었다가 생애 주기들을